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 창밖으로 흐르는 자동차 소음,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그 사소한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단 1초 만에 반역이 되고 사형의 근거가 되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곳, 이름 대신 가슴에 200사라는 차가운 숫자를 낙인처럼 찍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강요받았던 한 노파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배고픔에 미쳐 썩어가는 쥐고기를 씹으면서도 그녀가 끝내놓지 않았던 마지막 한 조각의 영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렁,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처절한 승전보를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잊힌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73세의 최 노파에게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갈망, 나만으로 먼저 떠나 소식이 끊긴 딸의 생사라도 알고 싶어 국경 근처를 서성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세상은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거친 군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보위부 요원들은 그녀를 늙은 짐승 취급하며 끌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전거리 교화소.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쾅하는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 같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우리가 숨쉬는 산소와는 질감부터 달랐습니다. 썩은 곰팡이와 사람의 땀냄새, 그리고 짙은 절망의 악취가 뒤섞인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야, 이 늙은이. 이름 따위는 여기 쳐놓을 때 다 버리고 온 거 몰라. 여기서 내 이름 부르는 놈 있으면 그놈부터 죽는 줄 알아. 간수는 그녀의 남루한 옷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빳빳하고 거친 죄수복을 던졌습니다. 그 왼쪽 가슴팍에는 거친 바느질로 흰 천 조각이 덧대어져 있었고 거기엔 검은 잉크로 200사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73년 동안 불려온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시고 남편이 사랑으로 불러주던 그 이름은 그날로 세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204번이라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교화소 내부의 참상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고 축축한 시멘트방. 그곳에 12명이 넘는 여자들이 짐승처럼 엉켜 잠을 자야 했습니다. 누울 자리가 부족해 옆 사람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넣고 지그재그로 눕는 이른바 칼잠은 차라리 사치였습니다. 한 명이 몸을 뒤척이면 방 안에 모두가 잠을 깨야 했고 화장실조차 방 안에 놓인 작은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인간을 대하는 간수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점검할 때 결코 몇 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이사동에 개가 몇 개나 들어왔어? 쓸만한 것들 좀 있나? 그들에게 수감자는 인격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이나 공장에서 찍어낸 불량 부품처럼 개라는 단위로 불렸습니다. 식사 시간은 비참함의 정점이었습니다. 단지밥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음식은 옥수수 가루와 말린 시래기, 그리고 씹을 때마다 서걱거리는 모래가 섞인 눅눅한 덩어리였습니다. 쥐꼬리만큼 적은 그 밥덩이를 앞에 두고 사람들은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밥 한 덩이를 더 차지하기 위해 수십 년 지기 친구를 밀고 하고 죽어가는 옆 사람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훔쳐먹기 위해 난투극을 벌이는 광경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최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작은 밥그릇을 쥐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지만 지금 이 담장 안은 신조차 외면한 태초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눈을 감고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꼭 데리러 올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오직 차가운 시멘트 벽과 번호를 부르며 몽둥이를 휘두르는 간수의 폭력뿐이었습니다. 204번 노파에게 맡겨진 일은 중국으로 수출할 가발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73세의 침침한 눈으로 미세한 망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심어야 하는 정교하고도 가혹한 중노동. 하루 16시간이 넘는 강행군 속에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의 식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바늘에 찔린 손끝은 진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져 고개를 조금이라도 떨구면 여지없이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204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네. 늙은 몸뚱이가 옥수수 한 알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 손 안 움직여. 노파는 입술을 깨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자리에는 오직 통증과 공포만이 남았지만 그녀는 바늘이 망을 통과할 때마다 속으로 주문처럼 자신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영순이다. 나는 204번이 아니라 최영순이다. 나는 딸이 있는 엄마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미치지 않고 인간으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처참히 부숴버릴 극한의 위기였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의 시계는 바깥 세상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흐릅니다. 204번 최노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시련은 육신의 통증이 아닌 인간의 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극한의 허기였습니다. 간수들은 인간이 배고픔 앞에 얼마나 무력해지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급량을 정교하게 조절하며 수감자들의 복종을 길들였고 식량은 그 자체가 채찍이자 당근이었습니다. 수감된 지 수개월, 최노파의 몸은 형편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3세의 연약한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피부는 생기를 잃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 잇몸은 피가 나고 약해져 그나마 배급되는 딱딱한 옥수수 가루조차 씹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쉼없이 돌아가는 가발 공장 라인에서 최노파는 심한 현기증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부축이 아니었습니다. 작업 반장은 늙은이가 작업 효율을 떨어뜨려 전체 생산량을 망쳤다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고 간수는 그녀에게 3일간의 금식이라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미 뼈만 남은 노인에게 사흘간 물 한 모금 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름 없는 시체가 되어 수용소 뒷산에 묻히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금식 둘째 날 밤, 최노파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 전 딸에게 지어주던 따뜻한 흰쌀밥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의 환상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오직 눅눅한 곰팡이가 핀 시멘트 벽과 함께 수감된 이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위장은 비명을 지르다 못해 뒤틀리고 꼬여 마치 누군가 뱃속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노파는 자신도 모르게 간방 구석, 배수구 근처의 축축한 흙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씹어야 했습니다. 입안에 무엇이라도 채워야 이 타들어가는 갈증과 허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털이 섞인 이물감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배수구 쥐덫에 걸려 죽은 뒤 방치되어 썩어가던 쥐의 사체였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했지만 이성을 잃기 직전인 노파의 눈에
그것은 썩은 고기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생명줄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끔찍한 사체를 자신의 품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이것은 발각되는 순간 불결 행위로 즉각 처형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새벽, 노파는 낡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은 노파의 거친 숨소리와 쥐 사체의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만으로 쥐의 가죽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질긴 가죽 아래로 드러난 비릿한 살점. 그녀는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신음소리라도 새어나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뜬 채 썩어가는 단백질 덩어리를 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린 피냄새와 오물의 맛. 그것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삼켰습니다. 이것은 쥐가 아니다. 이것은 내 딸의 손이다. 이것은 내가 다시 밟아야 할 고향의 흙이다. 노파는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쥐의 가느다란 뼈와 꼬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노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존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204번이라는 숫자로 가두고 굶겨 죽이려는 이 잔인한 체제에 대항하여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불길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간수였습니다. 철컥, 철컥하는 열쇠 꾸러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손전등의 날카로운 불빛이 노파가 있는 감방의 창살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노파의 입가에는 여전히 쥐의 피와 오물이 묻어 있었고 이불 밑에는 채 다 삼키지 못한 쥐의 잔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4번, 자는 거야? 왜 이렇게 부스럭거려? 이불 속에서 뭐해? 간수의 서늘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노파는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간수의 귀에까지 들릴 것만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간수가 감방 문을 열려고 열쇠를 고르는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지금 이불을 걷어내고 쥐의 잔해를 들키게 된다면 노파는 그날로 인간 이하의 생물로 낙인 찍혀 독방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 치욕을 견디고 다시 한번 딸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73세 노파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길고 공포스러운 1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속으로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신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비정한 곳은 아니라고 믿고 싶었기에 이 비참한 생존이 제발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간수의 손전등 불빛이 이불 겉면을 끈질기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이불을 걷어치울 것 같던 일촉즉발의 순간 옆방에서 들려온 다른 수감자의 비명 섞인 신음이 간수의 발길을 돌려세웠습니다. 에이, 늙은이가 죽을 날이 다 돼서 헛소리를 하나 보군. 군화 소리가 멀어지자 최 노파는 입에 물고 있던 쥐의 꼬리를 간신히 삼키며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노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또 다른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바로 감방의 절대 권력자이자 간수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수감자 반장, 영주가명이었습니다. 영주는 노파가 어둠 속에서 쥐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씹어 삼키는 전 과정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주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간수의 매질보다 더 서늘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검 시간, 영주가 입을 여는 순간
최노파의 목숨은 단칼에 날아갈 처지였습니다. 노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주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엄격하게 다른 수감자들을 몰아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굉음이 울려 퍼지는 가발 공장 구석에서 영주가 노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노파의 거친 손바닥에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깨끗하게 씻긴 귀한 소금. 한 줌과 자신의 밥그릇에서 몰래 떼어낸 옥수수 알갱이 몇 알이었습니다. 할머니, 쥐고기는 독해서 잘못 먹으면 바로 죽어요. 이거라도 씹으면서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가 여기서 죽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만 평생 죄인 되는 겁니다. 영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노파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영주 역시 중국에서 붙잡혀 오기 전 젖먹이 아들을 두고 온 어미였습니다. 노파가 쥐를 씹으며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서 영주는 수용소 시스템도 꺾지 못한 강인한 모성의 실체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감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권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노파에게 조금 더 쉬운 작업 라인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간수들이 갑작스러운 수색을 나올 때면 영주는 노파가 숨겨둔 소중한 물건들을 미리 치워주거나 대신 숨겨주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비정한 괴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지옥이라 불리는 교화소 안에서도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는 이들 사이에서 연대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노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주의 도움으로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갔고 영주는 노파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정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두 여인은 밤마다 창살 넘어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꼭 살아서 나갑시다. 나가서 숫자가 아니라 진짜 이름으로 서로를 불러봅시다. 비록 내일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였지만 서로의 존재는 그 어떤 식량보다 더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화소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최고 위급 관리의 시차를 앞두고 대대적인 검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감자들의 옷가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은밀한 곳까지 뒤지는 가혹한 수색이었습니다. 최노파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딸이 보내준 낡은 사진 한 장이 소중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다면 노파는 물론 그녀를 감싼 영주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간수들이 노파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거칠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노파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는 그 찰나 영주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거품을 무는 발작 신용을 했습니다. 반장님이 쓰러졌다. 속히 간수님을 불러와라.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영주에게 쏠렸고 감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혼란을 틈타 노파는 사진을 입안에 넣고 필사적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종이의 거친 감촉이 목을 핥히었지만 사진 속 딸의 눈망울은 노파의 심장 깊숙한 곳에 더욱 선명한 문신으로 새겨졌습니다. 검열이 끝난 후 영주는 독방에서 매질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노파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은 지켰죠? 그거면 됐습니다. 최노파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숫자로 가두려는 이 거대한 시스템보다 이름도 없이 서로를 돕는 이들의 작은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노파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당당히 철문을 열고 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결말뿐이었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인간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의 무거운 철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최노파의 머리칼을 하얗게 바래게 했고
허리는 굽어지다 못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 만큼 노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입소 첫날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간방에 전해졌습니다. 204번, 짐 싸라. 출소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막상 그 소리를 듣자 노파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축하의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노파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7년 전 입고 들어왔던 이제는 낡아해진 누더기 같은 사복을 꺼냈습니다. 가슴팍에 붙어있던 204라는 하얀 천 조각을 떼어내는 순간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해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교화소를 떠나기 직전 최 노파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영주와 마주 섰습니다. 영주는 여전히 차가운 반장의 모습이었지만 노파를 바라보는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주는 노파의 마른 손을 꽉 쥐며 품 안에서 작은 종이 뭉치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영주가 중국에 두고 온 아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시면 혹시라도 제 아들을 만나게 된다면 전해주십시오. 엄마는 여기서 짐승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잊지 말아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주입니다. 노파는 영주의 이름을 심장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이 무덤 같은 곳에서 두 여인은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영주야, 내 꼭 살아서 내 아들 찾아가마. 너도 꼭 살아서 나와야 한다. 철문이 열리고 노파가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영주는 처음으로 간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잘 가십시오. 최영순 할머니.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204번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교화소 마당에 울려 퍼질 때 노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교화소 정문을 나선 노파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들판과 차가운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직감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실루엣, 7년 전 강가에서 울며 헤어졌던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딸의 절규 섞인 부름이 대기를 갈랐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백방으로 손을 써서 마침내 이 기적 같은 석방을 이끌어낸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땅 위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다, 얘야. 나는 내 목소리가 들려서 살았다.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줄 날만 기다리며 쥐꼬리를 씹으며 버텼다. 이제 나는 204번이 아니다. 나는 내 엄마다. 딸의 따뜻한 온기가 노파의 낡은 옷을 뚫고 전달될 때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숫자의 저주가 완전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인간을 도구로 보던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최 노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후 한국으로 무사히 입국하여 평범한 할머니로 그리고 누군가의 자상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순아, 오늘도 잘 살자. 세상이 다 그런 비정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지금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름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것임을, 그리고 천국 역시 거창한 곳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그 짧은 순간에 있음을 그녀는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주셨습니까? 당연하게 누리는 그 이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피어난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진실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